네, 이제 구독자 늘리기 위한 넣어서 뭐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런 공부 하다가 아까 한 30분 넘게 한번 해서 이제 또 다시 속행을 하고요. 하여튼 이제 인어공주처럼 그 미국 시장에서는 계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계약을 이행하려고 그러고, 그 계약 내용이 이제 자기 딸이 좀 부당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계약서만 내미면은 뭐 바다의 신이라고 하더라도 어쩌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게 미국의 문화이고, 그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내가 알렉산더 해밀턴이라고 제가 그때 작년 트래블 모임 한번 했던 게 있는데 뮤지컬이 굉장히 좋거든요.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노래도 좋고 제가 몇 번 힐링이 되는 음악이에요, 여기에. 근데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이 사람이 그 미국 10달러 집회로 나오는 분이신데 이분이 결투를 하다 죽었어요. 결투.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건데 미국에서는 그, 그 개인적 사적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계약, 개인적인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싸움 나면 또 말잖아요, 위에서. 근데 미국에서는 그냥 싸움 나면은 둘이서 그렇게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보다 싶어서 내어준다는 거를. 이런 게 그 나라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의 차이점이라는 거고요. 일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일본 이 책을 한번 내가 소개했잖아요. 이제 이 책을 보다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주주 우대 주식이라는 게 있죠. 주주 우대 주식.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주주들한테는 그 우대 상품권 같은 거 주는데, 우리나라로 뭐 치자면은 신세계 상품권이나 뭐 아웃백 거기 음식 상품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주주들한테 6만 원치를 준다는 거예요. 보통 6만 원. 그러면 100만 원치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6만 원에 그 주주 우대 상품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100만 원치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6만 원짜리 상품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수익이 6%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것만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4인 가족이 100만 원치씩 이거 다 갖고 있으면은 상품권 6만 원짜리 해갖고 24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거. 그래서 주주 우대 상품권, 그게 지금 주주총회 기준이 전쯤되면은 이 6만 원을 먹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그 전에 주식을 사서 올라가기 전에 팔고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일본의 와타미라는 음식 체인점 있잖아요, 그럼.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 회사 6만 원으로, 그 6만 원에서 24만 원 뭐 그 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의 이제 상품권을 먹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건 그게 일본의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일본에서 그런 게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한 번 경영자는 죽을 때까지 경영자인 거예요, 이게. M&A라는 거를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미국 시장에서는 M&A가 잘 되고 대주주 지분이 낮고 그러면은 자꾸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BR 1.0 이하로 갈 수가 없는 건데, 일본에서 이거 보다 보면 일본에서 창업한 게 이제 578년도에 창업, 우리 삼국시대 때인가요? 그때 창업하니까 지금도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705년이면은 그때 우리 어떤 시대에서 짚어보면 통일시대, 통일시대 때 해가 지금까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하나도 있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보다 보면은 일본에서는 200년 넘는 기업이 3,103개, 3,000개가 넘더라고요. 200년 이상 된 기업들이. 근데 이런 기업들을 M&A 하거나 이제 뭐 인수합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한테 우대를 해서 그냥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 투자하는 방식과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방식, 신한종 센터장님이 쓴 책처럼 어떤 나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정치 문화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 투자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 미국과 똑같이 적응해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200년 넘는 회사가 1도 없더라고요, 이게. 당연하고 우리나라 평해보세요. 200년 넘는 회사들이 있는지. 제일 오래된 회사가 두산그룹이에요. 박성진 상점. 1890년에 만든 기업인데, 이게 그때 두산그룹과 지금 완전히 회사 그 내용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업은 한성은행인데, 한성은행이 지금 신한은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 동아약방이 동아약품되고, 이렇게 해봐야 한 110년, 120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 미국적인 거와 우리나라의 그 개입은 너무나 큰 거고, 또 우리나라는 이게 그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가 그 서열 문화, 그리고
그 본말이라 그래갖고 우리 본말이 전도됐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때 본업이 농업이에요. 말업은 상업이고. 우리는 상업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농업 중심의 나라여서 상업 중심이면은 본말이 전도된 거여서 큰일 날 처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중화질서라는 게 뭘 말하냐면은 중국이 가장 그 상국이고 중국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제후국이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오랑캐족들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말하는 중국몽이라는 게 이때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조선시대 때 명청시대로 가겠다는 건데 이거를 글로벌 이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유럽과 미국의 사람들이 중국적 중화질서인 중국몽을 동의해줄 턱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옛날 그 조선시대 그리고 명청시대로 돌아간다는 거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여하튼 이 중국적 문화와 한국적 문화도 이렇게 틀리다는 거고 한 3, 4년, 4년 전에 중국 출자했다가 피해 보시는데 엄청 많아요 이게. 근데 중국 기업은 우리나라 PBR, PER로 계속 했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믿은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거를 믿을 수 없었던 건데 그것도 우리의 문화를 이제 이해를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세상에 보면 2004년도, 2006년도 그때 가축수들이 엄청 주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투자자 있던 선배들은 왜 그런 주식을 안 샀을까 하는 거예요. 왜 안 샀냐면은 안 믿었던 거예요. 그게 회계의 장부 자체를.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하나 사태인가요? 하나 그룹인가 SK 그룹인가? 그 SK 그룹 때 분식 그 사고가 한번 크게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분식 회계를 하면은 그때 그전에 그게 우리의 문화였는데 앞으로 분식 투자하면은 전부 다 감옥에 간다 하니까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 가치 투자자가 먹혀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우리나라 재무제표도 중국처럼 안 믿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장 대리를 다 하잖아요. 그 기장 대리 처음 들어보신 분 안 계시죠? 근데 기장 대리라는 게 뭐예요? 이게 회계사가 장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부는 실제 기업이 운영하는 장부와 전혀 관계없고 세금 납부용 장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세금만 내게.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가치 투자를 하겠다면서 내가 설명을 해요. 이게 회계 장부를 보고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공인회사들이 이제 황당히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믿고 투자하냐 그랬던 거고. 그래서 2004년부터 이제 SK 분식회계 터지고 난 다음부터 이제 믿을 수 없던 장부가 믿게 되니까 그때 재평가가 났던 거고요. 그 재평가가 나서 한번 주가가 한번 레벨이 다 되고 나니까 레벨이 안 되고 주가가 그대로 에이전트가 머물러 있었던 건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고 그렇게 시장은 바뀌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치 투자로 크게 성공했다는 분들이 최근 3, 4년 내에는 나온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이 없잖아요. 3, 4년 내에 가치 투자 큰 돈을 벌었다는 분들이. 이게 저공격 시장 가설인데 시장은 이제 그 진화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진화를 했고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옛날 사진은 이제 제이연의 사건을 갖고 온 건데 그때 이분은 이제 진보적이었던 분이었죠. 그때는 전혀 안 통했던 시대에 처음으로 얘기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주주들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게 미국적 문화이고요, 그죠? 미국적 문화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주총에 가면은 왜 왔냐고 물어봐요. 주주가 왔는데 원하시는 게 뭐냐고 이제. 이게 한국적 문화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국적 주주들이 뭐 대답 많이 해라 그러면 이게 많이 듣나요, 그냥? 등비세에 접촉해 나버리지. 그래서 이런 이제 한국적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투자하자. 이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우리가 막 까고 있는데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이렇게 주가가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계단식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떤 이벤트가 어떤 이제 최초 발생이 어떤 이벤트가 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 D-Day 날 대지수가 갑자기 미쳤나 이제 폭탄 배당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저렇게 쫙 올라가 버려야 되나요? 근데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은 효율적 시장 이론은 이렇게 계단으로 딱 움직여야 되는 건데 실제 주가는 지연돼서 반응하거나 과잉 반응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 사이클이라는 거는 물론 절대로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과잉하거나 지연되거나 둘 중 하나의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떤 주식을 사려고 했는데 이 투자를 할 때 이 이벤트가 이제 D-Day에 딱 터지잖아요. 이 터졌을 때 주식을 살 건지 말 것인지는 이게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지 믿어봐야 돼요. 예컨대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이 무상증자 100%를 한다고 공시가 떴다고 시작해요. 근데 내 포트에 무상증자라는 게 이게 공시가 났어요. 근데 나는 시간은 오후 5시에 100% 공시가 났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날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홀딩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얘기해보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무상증자 100% 났다. 더 사냐 아니면 팔아야 되냐 둘 중에 하나. 세 개. 더 사냐, 홀딩하냐, 팔아야 되냐. 저는 홀딩을 잘. 왜 그래요?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아요. 시장의 반응을 천천히 하는 거 알겠어요. 저좀 우리 선생님은 신경 안 써서 하는 거. 무상증자 100%. 저는 팔 것 같아요. 왜요? 우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그걸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으니까 우선은 저는 뺄 것 같아요. 뺄 것 같아요. 우리 충분히 지금. 좀 더 사요. 예? 더 산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의견을 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생각하는데 이제 저도 똑같은 경우 있었어요. 이제 무상증자 뜬금없이 갑자기 무상증자 100% 난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상세 조회 가능해요. 상세 조회를 해가지고 무상증자 공시란 유형의 공시를 전부 다 검색해요. 6개월 사이에. 그러면 3, 40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HTS에서 3, 40개를 따로 포트로 만들어가지고 공시 나고 나서 유사한 게 공시가 나서 현재까지 보통 주가가 몇 프로 움직이는지 봐요.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꽂은 종목이 이미 그만큼 올랐다 그러면 바로 팔아야 돼요. 정보가 이미 샜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나도 내가 왜 올라간지 모르고 있었는데 정보가 다 새가지고 미리 샀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 공시가 날 때까지 하나도 안 올라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전혀 안 새는 거거든요. 그때 최근 3년 동안 유사한 공시가 났을 때 몇 프로가 올라간지를 딱 보는 거예요. 보면 보통 한 30%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상가 가고 그 다음날 좀 더 올라가면 바로 팔아버려야 돼요. 보통 30% 올라간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무상증자 공시가 났을 때 다른 기업도 보통 30%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대도 안 올라갔고 지금도 그 다음날도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연된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이제 더 지켜봐. 2주 정도 더 지켜보는 거지. 혹시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된 시장 가시라는 거는 시장은 진화한다고 했잖아요. 진화하기 때문에 이 진화하는데 이 시장 반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건데 시장 투자에서는 이제 이론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무상증자는 호재다, 인문분할은 뭐 호재도 앞서가 아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유상증자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무상증자라든지 유상감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면은 최근 6개월 사이에 있었던 걸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근 6개월 사이에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했는지를 봐가지고 그 반응에 맞춰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이면은 초과 수익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초과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요, 이게. 뭐 이벤트는 이제 무상증자에도 있을 수 있고 기업 분할도 있을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 모임 때 내가 기업 분할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두산것 같은 거 분할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기업이 분할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쳐야 될지를 이제 유사한 다른 사례를 가지고 계속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를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이 2월 8일이잖아요, 그죠? 2월 8일이면 올 11월까지 이제 한 10개월 정도 이상 시간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막 생길 거예요. 뭐 무상증자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유상감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 공개 매수로 이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기업 분할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집중해야 될 거는 유사 사례와 계속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지. 거기다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하고 초과 수익이 나면 시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건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좋은 회사 찾는 게. 근데 좋은 회사를 찾는데 좋은 주가인지 좋은 주가 아닌지를 어떻게 이제 보셔야 되냐면은 이제
나한테까지 올 때까지 정보가 여러분 주위에 엄청난 브레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 친구 중에서 코스닥 회사 사장님이 계시다든지, 뭐 내가 사실 우리 아버지가 그룹 회장님인데 내가 7년이 나왔다 이런 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가장 최근에 가장 깊숙한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은 주식을 발굴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용어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발굴. 발굴이라는 게 뭐죠, 발굴? 업적을 찾아낸 거잖아요. 근데 전자공시로 다 공개하고 있는데 무슨 발굴이에요, 이게?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진짜 중소형 가치주를 발굴했다 그러는데, 그럼 그 종목은 HT에서 안 보이게 누가 숨겨놨나요, 그거? 그죠?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발굴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도 적응적 시장 가설에 의해서 예전에는 그 발굴이라는 말이 맞았어요. 예전에는 투자 모임도 거의 없었고, 독서 모임도 없었고, 각자 개인적으로 파편화된 개인들이 월화일처럼 투자를 할 때는 정말 이제 배당률도 높고, 그죠? 그리고 PBR도 낮고, 돈도 잘 버는 기업이 시장에 소외된 기업들을 발굴이라는 걸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여의도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오실 때 보면 에스트레이닝 빅등을 계속 보세요. 그 빅등에 전투자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한 내가 못 봐도 한 500명 될 거예요. 이 500명들이 하루 종일 주식을 보고 있고 3년 어느 동안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못 본 가치 투자 종목이 있겠냐고. 이게 10년 전에는 있었어요. 10년 전에. 10년 전에는 진짜 중소형주 회사에 전화를 하면은 주식 담당자가 깜짝 놀라는 분이 있어요. 예. 회사에서 탐방 가겠다, 혹은 내 회사에 대해서 뭐 알아보고 전화했다고 하면은 우리 회사에 전화 오신 분 처음 봤다고. 이런 분 10년 전에 있었어요. 이게. 근데 10년 동안 지나가 해버린 거예요, 이 주식 한국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건 정말 말도 못하게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네이버 들어가고 가치투자연구소를 한번 검색해봐요. 그러면은 내보다 먼저 본 사람들이 한번 열었다 닫았는 사람들이 우두둑 나와요, 보통. 근데 거기 안 나오는 종목들은 신규 IPO주 아니면은 회사 이름이 바뀌었거나 회사가 M&A 딴 회사 바뀐 회사들, 이런 회사 소수 회사 빼고는 이미 다 봐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가치투자연구소라든지 투자 모임에서 나온 종목 중에서 핫한 종목이 없고 대부분 트레이딩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트레이더인지 투자자인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트레이더들은 오늘 사서 최단타 이익실한 게 가장 이로운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이 내일 주식시장 볼 수 있나요? 그런데 그 트레이더들은 당장 돈을 벌 거를 찾고, 당장 이번 달 수익 낼 거, 이번 주 수익 낼 거, 올해 수익 낼 거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1월달에 반도체주 따라 들어갔던 사람이 지금 다 소전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지금 그 2차 전지주 최근 1주 동안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들어가 봐요, 한번.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요즘은 한 20%만 넘어도 다 팔아버리거든요, 이게. 근데 2차 전지주 벌써 30% 했잖아요, 한 2주일 사이에. 그럼 그거 쫓아 들어가는 거야, 또. 그러다가 또 망가지고. 그래서 또 올라갈 게 없나 싶어서 이제 계속 하려면은 트레이더가 돼야 되는데, 이 트레이더들은 그냥 시금을 전폐하고 그냥 주식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건데, 우리가 그거 대응할 수 있겠냐고요, 이거. 그러면 우리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투자자가 돼야 되거든요. 투자자가 되려면은 6개월 뒤에 그러니까 좀 숫자가 바뀔 수 있는 기업을 사서 최소한 4, 5개월을 들고 있으면서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좋은 회사를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좋은 주가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주가 때는 이제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한 3월달쯤 되면 한번 3, 4월 시장에 한번 급락 갈 거거든요. 그때 우리 나중에 또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이제 때가 왔다 하실 거예요. 이제 시장에서 지금 다 뭐 사이드카 올랐다 그럴 때 사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진짜 쉽게 버는 거는 사이드카 왔을 때 현금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개인 계좌 운영하면은 우리는 머슴처럼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투자는
머슴 선수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양반 선수에 돈을 계속 놀고 있다가 한번 결정될 때 한번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지 하루 종일 일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중에서 그 약간 농사 비슷하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자기가 어떤 1000평 정도 되는 논에 농사 지으면 500만 원 정도 돈을 번대요. 그러면 이 수입이 많냐 적냐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1년 수입 2년 일해갖고 500만 원 벌면은 많은 적어요. 적죠, 그죠? 근데 이렇게 다시 물어볼게요. 추수하고 다음 내년에 그 모내할 때까지 휴가다 그러면 어때요?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농부들이 하는 게 이런 직업이 없는 거예요. 추수하고 나면 다음 이제 모내할 때까지 휴가인 거예요. 그게.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우리가 수익과 수익률 이런 걸 볼 때 다 그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큰 수익인지 큰 수익이 아닌지. 그래서 이 트레이더들은 매일 투자해가지고 단기에 한 달 사이에 뭐 몇 주 사이에 자기가 50% 먹었다, 40% 먹었다는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2년 12달 중에서 트레이더 해가지고 12번 다 돈을 못 번다고요. 이게 분명히 고점 물린 게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화려하게 얘기하지만 이제 트레이더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여기 이쪽 여기에 사우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우나에 가서 남자들 이제 막 머리 박고 막 괴로워서 막 머리 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트레이더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일단 우리 모임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좋은 회사를 찾기 최대한 노력하되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주가에 사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주가는 이제 가치 주가 심리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주가 심리에서 심리적으로 야 이거 이때는 진짜 못 살 것 같다. 이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를 우리가 이런 자료도 괜찮아요. 상반기 동안 우리가 현금만 갖고 있는 거야 그냥 한번 터져라. 한번 터졌을 때 사겠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사이드카가 올랐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막 카톡 넣어가지고 형님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동하자 이렇게 해서 그 출동할 때 그럼 뭘 사야 될지 모르잖아 그게. 그죠? 그때 미리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될 거는 미리 공부해놓고 때는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할 때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내심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현금 들고 시장이 올라가는데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거예요. 느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주식에 돈 있으면 다 사고 싶어요, 그냥. 다 사고 싶은데 현금이 있는데 시장은 스금스금 올라가는 거, 난 돈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난 바본가, 난 미쳤나 이런 생각 막 들고 또 좀 한 번 더 나가고 미국 시장은 소재처럼 치고 있는 거예요. 했는데 시장이 반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을 막 부정하게 되고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미친 거야, 이거 트럼프가 이거 미쳤나 이거. 그래서 계속 부정된 거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소적이긴 하지만 계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늘 현금 100% 그러니까 주식 100%고 이런 분들은 이런 아는 것만 알아야 돼. 나이다람쥐의 5가지 제주처럼 뭐든지 모르는 게 없는데 실제 우리가 누가 자랑하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해야 될 거는 심리적으로 못 살 것 같아서 사야 되는 거고 그 전에 이때 지를 때 뭘 지를지를 미리 공부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좋은 종목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괜찮겠다 싶으면은 그거를 엑셀로 이제 공부를 해놔요. 뭐. 해놓고 목표가 매수가를 미리 밑에 적어 놓는 거예요. 목표는 얼마까지 갔는데 매수는 지금 안 하고 얼마까지 급락을 하면 사겠다. 이렇게 해놓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때를 기다렸다가 이때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 담기 시작하는데 이제 저희와 같은 투자자가 아니라 대부분 투자자들은 오르면은 따라 붙어갖고 도할 때 팔겠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겠다는 사람들은 내 논리는 지금 상승 적산병이기 때문에 따라 붙은 사람들은 오르기 때문에 더 오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30%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절해버리죠. 그거. 근데 우리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것도 때리 기다리고 있다가 한 30%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사면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시전 투자할 때 내가 그
작년인가? 작년 재당해가지고 제가 제 유튜브에다가 종목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죠? 올려놔서 내가 연간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봤더니 제가 분석한 것 중에서 70% 올랐고 30%는 빠졌더라고요. 왜? 그리고 70% 올린 것들은 한 그 상당히 수익률이 높았고 이제 빠진 것들의 수익률은 대부분 낮았는데 밑에 댓글 쭉 읽어봤더니 빠진 것만 샀더라고 사람들이. 아마 얼마 공부하신 분들 아마 이제 쓰지 않았겠지만 자기가 잘한 거니까 안 했겠지만 이제 그분들은 이제 너무 이제 급하게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종목을 아무리 좋은 주식을 얘기해만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고점에 따라 붙고 좀 빠지면 손절하고 그리고 손절하다가 이제 포기하면서 저점 다시 사보면 되는데 그게 전고점 다시 돌파하면 그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트레이딩. 그래서 같이 하면서 이제 막 지르고 싶을 때 막 옆에 딱 손잡고 안 된다 너 이렇게 하고 이제 막 도망치고 싶고 그냥 바로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난 본업만 추지하는다 할 때 또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이거를 이제 해봐야 돼요. 이거는 운전 연습하고 똑같아가지고 이제 운전하고 들어올 때는 다 잘할 것 같은데 실제 비 올 때 운전해보면 이제 겁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연습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연습은.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할 거다 하는 겁니다. 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걸 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 갖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안전마진이라는 말을 난 싫어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안전마진이라는 말이 이 주식을 사면 안전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전이라는 거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갖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 위험하거든요. 근데 안전마진을 확보된 주식을 샀다고 체계적 위험이 영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한 그 위험의 대표인 게 경기 변동, 이자율, 인플레이션, 환율, 정치적, 사회적 문제. 이번에 그 자꾸 코로나 적어놔야겠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이거 한번 터지면은 다음 주가 빠지잖아요. 이거. 이거는 같이 우량주든 뭐 배당주 할 거 다 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이 있는 것들을 그냥 해지하기 위해서 딴 거 없어요. 현금 있어야 돼요. 현금. 그래서 이 현금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건데 이 어려운 걸 아예 공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주식은 위험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면은 이런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거를 공부해서 한번 위험을 줄여보겠다고 하면은 그 우리가 나오는 그 경제TV에 나오는 그 박사님들 똑똑하시게 나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10년 트랙 레코드를 쭉 보면은 다 틀렸어 이게. 뭐 동전 던지갖고 앞면 나오면 맞추고 뒷면 나오면 틀리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알 수 없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분산 가능한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보자. 이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 같고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못된 종목에 들어갔다가 속박차의 위험을 말하는 건데 이거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분산 투자를 하면은 지수만큼 올라가고 지수만큼 빠져버릴 테니까 이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문제 생기는 건 우리는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지수 수익률에 수렴되는 걸 우리가 용인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시장을 이기려고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근데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순간 우리는 지수 인덱스로 가는 거거든요. 지수 인덱스로 가면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고 노력하겠냐고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지 말고 오히려 비체계적 위험을 즐기자는 거예요. 인덱스로 가지 말고 우리는 위험한 주식을 투자하되 그 위험을 즐기는 게임이 주식 투자니까 이거 분산 투자로 이 위험을 줄이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위대한 기업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락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한 3, 4개월 있으면 뭔가 또 터질 거예요 분명히. 시장은 롤러코스터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은 아무리 지금부터 그냥 주가가 이게 쭉쭉쭉 올라갈 거 같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은 작전주가 아닌 한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좋은 종목을 최대한 공부를 하고 때는 기다리자. 한 번 온다 이제. 그리고 제가 그 집에 수리 3병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사이드카용 이제 서킷 브레이커용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사놓으면은 진짜 그런 날이 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오래 투자하다 보면은 한 번은 뭔가 이제
커져요. 그때 사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자본자산 가격 대적 모형인데 이건 아주 투자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이해는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무위험 자산 수익률 더하기 위험 프리미엄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위험 자산 수익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 안 한다면 누가 와서 뒤에서 총이나 칼로 위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그냥 은행 예금에 넣어놔도 근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게 누가 죽인다고 그거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 투자하는 거는 이런 무위험 자산 수익률보다 더 높은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험 감내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과 수익이 알파가 나오는 건데, 이 위험 프리미엄은 앞서 말한 체계적 위험과 주식시장 위험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계산할 때 나오는 이제 공식이 이제 리스크 프리 RF죠. 무위험 자산 수익률과 이제 마켓 리스크, 그러니까 지수대로 나오는 수익률에서 그 리스크 프리를 뺀 거에다 베타를 곱한 거에 더한 거거든요. 밑에 따지면 밑에 나온 것처럼 가정한다면 2% 구체 수익률 2%가 가정을 하고, 뭐 2%는 아니지만 2%가 가정하고, 그 베타가 1.5, 그러니까 시장이 1만큼 움직일 때 2.5만큼 더 이제 배도 높은 거죠. 뭐 높은 거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1%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11%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수익률이 11% 나면 퍼가 몇 배 때 사야 되는 건가요? 퍼의 역수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퍼의 역수가 기대 수익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A라는 종목에 매수할 때 기대 수익률이 11%라면은 그러면 퍼의 역수를 11%로 나누면은 퍼가 9.09배가 나올 때 사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안 움직이긴 하는데,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퍼 몇 배에 사야 될지는 우리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71년부터 140년, 150년 동안 계산해 봤더니 미국의 평균 퍼가 14.45배였는데 퍼의 역수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이제 퍼의 역수가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퍼의 역수로 계산해 봤더니 6.9%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50년 동안 이 6.9%의 퍼의 역수 6.9%였는데 실제 평균 수익률이 6.10%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퍼의 역수가 기대 수익률이고 이게 실제 수익률과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됐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제 가장 봐야 될 거는 우리는 그 시장을 이기고자 하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가 또 매우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시장 수익률과 우리나라의 시장 수익률은 또 틀리잖아요. 이게 미국은 지금 10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그게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의 그 마켓 그 리스크와 한국에서 마켓 리스크가 틀리거든요. 국제 분산의 그 논리는 어디 나오냐면은 그 미국에서의 그 시장 수익률과 한국의 시장 수익률, 브라질의 시장 수익률, 대만, 일본, 중국이 시장 수익률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수익률이 여기서 그 RM이 틀려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목표한 수익률도 달라져 봐야 되고 이에 따른 포도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시장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국제 분산 투자로 이제 나와버리면은 한국 시장의 마켓 그 리스크, 그 시장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지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건데, 근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나 브라질 사람이면 브라질에 투자해야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브라질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높고 또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한 거는 한국적 현실과 브라질 현실과 일본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되, 우리는 항상 시장 수익률, 우리가 시장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시장 수익률을 볼 때 좋은 지표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시장 같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 비율이에요. 우리나라 그 개미들이 신용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땡겨 쓰기 좋아했잖아요. 그냥 빚내서 빚이면 소도자본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도자본목 하니까 이제 주식도 그냥 신용 땡기고 대출 땡겨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때 신용 비율을 봐가지고 과도하게 신용 비율이 높다 그러면은 이제 현금 비중을 높여서 그 체계적 위험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 뭐 현금 그 신용 비중이 많이 낮다 그러면은 이제 체계적 위험을 좀 더 넓게 이제 생각해서 이런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주식 비중을 더 높여가지고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어떤 기업이 그 이기성감이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기성감하면은 이기성감을 예측했는데 이기성감했어요. 그 주가 상승해야 되잖아요. 그 결과는 당연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기성감인데 하락하면은 결과는 황당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기성갈 줄 알았는데 이게 감소했어요. 그래서 하락했으면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 예측은 실패한 거잖아요. 이기성갈까 생각했는데 이게 감소했으니까. 근데 예측 실패하니까 이제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데 또 문제는 이기성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감소했는데 주가 상승해요. 이때 운 좋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운 좋은 바보인데 자기가 실력 있는 줄 착각하면은 대형 사고가 터지더라. 이런 분들이 최근 3년 동안 이제 바이오주에 투자했던 분들인데 바이오주가 투자할 때 되게 황당한 게 임상 3상 시험에 성공할 거라는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럼 주가가 따라뜨기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임상 3상 실패 테마주라고 3상 시험이 실패하는데 다 급등을 해요, 주가가. 이거는 좀 운 좋은 바보거든요. 근데 이런 바보인데 우리가 투자를 그게 주식 던지기처럼 몇 번 하면은 몇 번은 그게 운이 좋게 이제 뭐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좀 황당한 거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멘탈을 갖고 당연한 거를 좀 많이 높여야 되는데 늘 당연하진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운과 실력의 방정식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좀 우리는 이 수익이 났다고 당연히 수익이 났다고 너무 자신하지 말고 이거는 시장이 내 장단에 맞춰준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계 쪽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경제적인 해자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그 기업의 질에 대해서 좀 등한시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해자라는 게 그 있잖아요. 그 성이 있으면 성주에 그 물꼬를 터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ROA가 ROE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투자할 때 과거 시장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과거에 높은 ROA나 ROE가 있었던 기업들이 어떤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주가 빠지는 경우는 그 원인이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잘 봐야 되거든요. 잘 봐서 투자해야 되는 건데 또 이제 제가 투자하다 보면은 투자자들과 기업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 투자자들은 분기별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기별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분기 시장이 한번 꺾어져 버리면 손절해버려요. 근데 회사에 찾아가고 분기 시장이 꺾였는데 어떡하냐고 회사에서 이게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회사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도 다 시장 다니시지만 분기별로 실적 안 좋다고 성과급이 빠진 회사가 있나요? 연간 가잖아요, 연간. 그래서 어떠한 기업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연간으로 실적이 전년 대비 잘 나오면은 성과급이 잘 나올 거고 전년 대비해서 이제 시장이 나쁘면은 성과급이 안 나오지 3분기 대비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시장이 잘 나왔다고 성과급을 줬다가 다시 4분기에 시장이 나빠졌다고 그 문책하는 회사는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투자자의 시선과 기업의 시선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주 베이스라는 어떤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이 수주가 그 2분기에 다 이제 그 발주가 되고 수주를 딸 거로 예상했던 기업이 있었는데 이게 그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갖고 2분기에 잡혀야 될 게 다 3분기 다 이연이 됐어요. 그래서 2분기 의속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급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연간 따지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만 이제 급한 거예요, 그냥 이제 뭐 회사에 뭐 난리가 났구나, 회사에 뭐 큰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ROE와 ROE 이 두 가지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ROA와 ROE에서 A는 S이고 E는 에쿼티잖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중에서 ROA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산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데 ROE는 에쿼티니까 우리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고 ROE 종목 투자해라는 분들은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죠? ROE 20% 나오는 종목을 투자해라. 뭐 ROE 15% 이상은 뭐 괜찮다 얘기는 하는데 ROA
20% 이상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사람 아마 못 들어보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ROE는 주주 관점에서 이 자산의 효율성만 보는 거예요. 에쿼티 대비해서 얼마큼 리턴이 왔는지 이걸 이제 보는 게 ROE인데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는 ROE가 중요하겠어요? ROA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끝에 있는 거. 회사 입장에서